순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1억 2천만 원이 아들의 도박빚을 갚는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자신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 25평 아파트 거실에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노인대학에서 배운 서예 작품을 벽에 걸며 흐뭇해했습니다. 68세의 그녀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2억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친구들의 권유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노인대학 서예반에서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금요일에는 도봉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야, 자식들은 잘 지내? 친구 영숙이가 물을 때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아들이 분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바빠서 자주 못 와.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주 서연이와 준혁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에만 보는 손주들이 아쉬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3세 장남이 우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애들이 다쳤어? 아니요.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자는 며느리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부러진 며느리였습니다. 구조조정에 걸렸대요. 그럼 실업급여는? 그것도 신청했는데요. 엄마, 문제는 아파트 대출금이에요. 5억이 아직 남았는데 지혜 월급으로 갚아오던 건데.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달마다 들쭉날쭉했습니다. 안정적인 지혜의 월급이 있어서 분당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월급만으로는 대출금을 못 갚아요. 은행에서는 3개월 연체하면 경매로 넘어간대요. 순자는 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11살 서연이는 미술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7살 준혁이는 축구공을 들고 뛰어다니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준혁이가 집을 잃으면 어떡해요? 전학을 가야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밀린 대출금하고 앞으로 6개월치 1억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자신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대출이 안 돼요. 2년만 빌려주세요. 지혜도 곧 재취업할 거고 제 사업도 조금만 더 버티면.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주면 3천만 원만 남습니다. 이 나이에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을 잃고 이사 다니는 서연이와 준혁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려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순자는 차용증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순자 씨,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반드시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 금액 1억 2천만 원, 이자 연 3%, 상환 기간 2년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순자 씨, 가족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족 관계가 더 망가지거든요. 일주일 후 순자는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지혜도 곧 일자리 찾을 거고, 제 사업도 이제 좀 풀릴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가족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잔액 3천만 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비가 들면 어떡하지? 생활비는 충분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불안보다 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손주들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1억 2천만 원이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자신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저녁 햇살이 기울어갈 무렵 순자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민수가 잘 해결하겠지. 우리 아들이 나쁜 애는 아니니까. 순자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처음 3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요. 아, 엄마, 서연이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꼭 붙였습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네, 상장이랑 상금 5만 원도 받았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잘했네. 할머니가 용돈 좀 보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는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대화가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요즘 축구 선수 되고 싶대요. 그래? 우리 준혁이 운동신경이 좋더라. 네, 학교에서도 제일 잘 뛴대요. 카톡으로는 손주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상장을 들고 웃는 사진, 준혁이가 축구공을 차는 사진. 순자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가 되어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죄송해요. 오늘 손님 응대하느라 깜빡했네요. 괜찮아. 바쁘면 안 해도 돼.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제가 먼저 전화할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2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애들은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가 되자 순자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 엄마, 이번 주는 서연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학원 선생님이랑 면담하는 날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지혜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집이 좁아서 손님 많으면 힘들어요. 순자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제가 지방 출장이에요. 부산 쪽으로 일주일 정도. 핑계가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순자는 손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경로당에서 친구 영숙이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손주들은 잘 크니? 응, 잘 크지. 요즘도 자주 보러 가? 아니, 민수네가 바빠서 못 가. 영숙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보러 가는데 뭐가 바빠서 못 가게 해? 순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예고 없이 분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순자는 분당선 전철을 타고 정자역에 내렸습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민순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32평형 아파트 단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민순의 주차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새 제네시스 GV80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차를 바꿨지?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10년 된 그랜저를 타고 있었는데 7천만 원이 넘는 신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며느라가.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TV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지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손주들 보고 싶어서. 들어가도 되지?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에는 85인치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식탁은 고급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소파도 가죽 소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비싼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드릴게요. 지혜의 태도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나갔어요. 토요일에도 일하는 날이 있어요. 애들은? 학원 갔어요. 서연이는 미술학원, 준혁이는 축구교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라, 재취업은 잘 됐니? 아. 네,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어요. 어느 회사?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절약 많이 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갈게. 애들한테 할머니 왔다 갔다고 전해줘. 네, 꼭 전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 차, 명품 가방, 새 가구들. 실직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순자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사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사설 탐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누구를 조사하시려고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돈 문제인가요? 네, 뭔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사 소개해 드릴게요. 조사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 중 6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분 실직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6개월 전에 승진하셨어요.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들이 거짓말을.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잃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보내신 1억 2천만 원 도박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은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의 계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아래에는 해시태그 시어머니 돈으로 산 거, 해시태그 공짜 업그레이드, 해시태그 호구는 따로 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차 사진에는 해시태그 지부280 해시태그 덕분에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키읔키읔키읔 나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탐정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순자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순자 씨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손주들한테 좋을까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여동생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박빚, 거짓말, SNS 조롱까지. 당장 고소해. 그게 사기야. 하지만 손주들이. 언니 정신 차려. 그 새끼들은 언니를 뭘로 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내일 만나자. 내가 수원에서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받은 후 일주일간 순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동생 순이가 걱정되어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밥은 먹고 있어? 응. 조금씩. 언니 목소리 왜 그래? 당장 수원으로 올래? 내가 돌봐줄게. 괜찮아. 혼자 생각 좀 해야 해.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당장 고소해야 해. 그게 사기야, 명백한 사기. 하지만 손주들이. 언니 정신 차려. 그 새끼들이 언니를 뭘로 봐? 호구로 보는 거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랑 준혁이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언니가 계속 당하고 살 거야?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도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손주들도 보시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혜도 일하니까 바쁘고 애들 챙기기도 힘들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급 가정부가 되라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지금 집이 편해. 친구들도 있고 경로당도 다니고. 엄마, 68세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그렇게 늙어 보여? 순자의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 어때요? 여행? 네, 강원도 속초 쪽으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도 먹고.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탐정 보고서의 내용이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화해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랑 준혁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갈게. 추석 연휴 첫날 아침 9시 민수 가족이 노원구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손주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미술 도구 세트를, 준혁이에게는 축구공을 샀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어?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혁이도 달려와 순자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바다 보러 가요. 나 파도 무서워. 순자는 손주들을 보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차에 올라타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고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 중에 민수랑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야지.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때 민수가 죽전 휴게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커피 마시고 갈게요. 휴게소에 내린 순자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민수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휴게소 한적한 벤치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그 1억 2천만이에요. 사실 갚기 힘들 것 같아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우리 차용증 쓰고 약속했잖니. 2년 안에 갚기로.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돈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는 애들 키우고 집도 유지하고 교육비도 들고 1억 2천이면 저희한테는 큰 돈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안 큰 돈이야? 내 노후 자금 전부인데?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장남인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이게 무슨.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잊었어요? 이제 와서 돈 갚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할 말이니? 에이,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민수는 갑자기 일어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도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야, 서연아, 준혁아, 차 타. 순자가 뒤따라가려는 순간 민수는 이미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순자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와 준혁이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요? 엄마, 좀 반성하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민수야, 가방이, 내 지갑이. 하지만 민수는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순자의 여행 가방, 지갑, 휴대폰, 약, 모든 것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을 아무것도 없이 9월의 선선한 날씨에 죽전 휴게소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한참을 서 있던 순자는 비틀거리며 휴게소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점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기, 전화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한테 버려졌어요. 점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버려주셨다고요? 휴대폰도 지갑도 다 차에 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점원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요, 쓰세요. 앉으세요. 앉으셔야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 순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죽전 휴게소에 있어. 민수가 나를 버리고 갔어.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 새끼가 뭘 어떻게 했다고? 가방도 지갑도 휴대폰도 다 가져가고 나만 여기 두고 갔어. 언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편의점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점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야. 동생이 온대.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손주들 앞에서 추석 연휴에 어떻게 68세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점원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일이 많대요. 노인 학대라고. 신고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신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후 순이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니를 보자마자 껴안았습니다. 언니, 순이야. 순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새끼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차 안에서 순이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당하고 살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이야, 응? 변호사한테 가자. 김 변호사한테. 순이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의 차로 수원집에 도착한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죽전 휴게소에 홀로 남겨진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차가운 눈빛, 창문 너머로 보이던 손주들의 놀란 얼굴.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언니, 오늘 김 변호사님 만나러 가자. 순이야, 내가 정말 고소를 해야 할까?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2명의 변호사를 더 소개했습니다. 순자 씨, 이분들은 노인 학대 전문 변호사십니다. 한 변호사가 탐정 보고서를 읽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요? 사기, 횡령, 노인학대, 유기. 여러 제목이 성립됩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케이스는 전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서초동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이 형사가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순자는 차용증, 탐정보고서, 근저당권 서류, SNS 캡처 화면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이 형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아드님이 최 사장이라는 사람과 연락한 적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이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50대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 사장입니다. 저희가 2년째 추적 중인 노인 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입니다.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가족 재정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활동합니다. 노인들 재산 정보를 빼내고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에요. 우리 민수가 그런 조직과 네, 아드님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최 사장과 지난 1년간 63통의 통화를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83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42억 원 정도 됩니다. 42억요? 네, 수법이 매우 교묘합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 형사는 다른 피해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 유학비, 어떤 분은 며느리 병원비, 순자 씨는 손주들 집 걱정. 각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순자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 저희와 협조해 주시면 이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최 사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녹음해 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68세 노인이 범죄 조직과 맞서는 일이 가능할까요? 언니 무섭지 않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해야 할 것 같아.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2주간의 준비 끝에 순자는 강남구 삼성동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5단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근처 테이블에는 형사들이 일반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 사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시킬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최 사장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민수 씨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좀 서툴렀어요. 원래는 훨씬 부드럽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최 사장은 마치 사업 실수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형사 고발을 일단 취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도 있고 법원 쪽 인맥도 있고요. 최 사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비용이 좀 듭니다.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란 척했습니다. 2억이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박 여사님, 노원구에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시세가 4억 정도 되던데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2억 정도는 쉽게 나와요.
이게 합법적인 일인가요? 최 사장이 웃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인분들은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시잖아요. 그래도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도리죠.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가진 자산을 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게요. 지금까지 몇 분이나 도와드렸어요? 많죠. 10년 동안 수백 가족 도와드렸습니다. 최 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윈인 아닙니까? 노인분들은 자식 돕고 자식들은 필요한 돈 얻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 씨가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카페를 나서는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처 차량에서 이 형사가 내렸습니다. 순자 씨, 완벽했습니다. 모두 녹음됐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전국 동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14명이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성공했습니다. 최 사장 포함 전원 검거했어요. 민수도요? 네,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 타려다 붙잡혔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83명의 피해자가 구제받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집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손주들은 서연이랑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언니가 해낼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노인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순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최 사장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 후 순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청은 2주간의 준비 끝에 전국 동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새벽 6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4곳에서 동시에 1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필리핀행 비행기 탑승 30분 전이었습니다. 박민수, 김지혜 사기, 노인학대 출국금지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방에서는 현금 5천만 원과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검사는 순자의 녹음 파일, 탐정 보고서, 최 사장의 자백, 그리고 다른 피해자 83명의 진술서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침몰을 기망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한 행위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김지혜는 SNS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최 사장은 징역 12년과 42억 원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오는데 낯선 노인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한 70대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최 사장 피해자들이에요. 덕분에 저희도 돈 돌려받게 됐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용기 내주셔서 저희도 신고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는 부모가 모두 수감되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손주들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68세에 11살, 7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체력이 될까요? 그때 순이가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 둘이 함께 키우자. 순이야. 나도 혼자 사는데 언니랑 합치면 할 수 있어. 애들이 무슨 죄야. 부모 잘못 만난 게 죄는 아니잖아. 두 자매는 수원에 빌라를 얻었습니다. 방 3개의 거실이 넓은 빌라였습니다. 순자와 순이가 각자 방을 쓰고 서연이와 준혁이가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연이가 매일 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가 돌봐줄게. 준혁이는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순자는 밤마다 준혁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미술학원 다녀도 돼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순자는 민수집 경매로 받은 1억 8천만 원 중 일부로 아이들 교육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미술학원비, 준혁이 축구 클럽비를 넣어두었습니다. 순자는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혜 부모님을 찾아가 사취당한 3천만 원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순자 씨,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피해자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지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이후 손주들을 보러 종종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변화했습니다.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거듭났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노인학대 예방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효도를 강요하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 후 국회는 가족에 의한 금융 착취 가중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순자, 순이, 서연, 준혁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모 할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순자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이는 지역 축구 유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전국대회 결승 전날 순자와 순이는 응원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잘한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 순이의 반찬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순이네 반찬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언니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애들 대학까지 충분히 보낼 수 있어.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광교산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준혁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4년 후쯤. 그때 가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 그때도 우리 같이 살 거죠? 서연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순자는 이제 72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애들이 삼겹살 먹고 싶대. 그럼 삼겹살 파티이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광교산 숲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원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죽전 휴게소에 버려졌던 그날,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은 그 어떤 시기보다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5년 후 민수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첫 발길은 수원 빌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3년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서연이와 준혁이도 잘 크고 있어.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게 최선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자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가 대학 입시 미술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중학교 축구부 연습 일정표를 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어요. 순이도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